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 선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권한대행 강성범입니다. 자, 시작부터 건방 좀 떨겠습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수십만 건 유통한 손정우죠. 예, 재패했었는데 나오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답니다. 이런 사람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미국은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죠. 징역이 수백 년씩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가짜뉴스가 걸리면 수백억 원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범죄자 손정우 미국 보낼 때 가짜뉴스 쓰는 기자도 같이 보내면 안 될까요? 미국에 부탁하기 좀 그렇죠. 그렇다면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건방 좀 떨어봤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MC 권한대행 이동영의 뉴스 정면 선보 시작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김정은 위원장의 심혈관 수술 소식을 전했고요. CNN이 이거를 크게 퍼뜨렸습니다. 수술 후 중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주식시장, 외환시장까지 출렁댔다고 합니다. 이동영 작가도 주식에 깊이 관여가 돼 있어서 오늘 아주 출렁했는데요. 하지만 현대까지 확인된 바로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감독님. 네네. 예. 아니요. 위원님은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요 기계적으로 네. 다 돼요. 네. 자, 오늘 하루 바쁘셨죠? 네, 갑자기 빅뉴스가 나오나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추정에 의한 보도 같고요. 아직 확인된 바는 전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수술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커져갖고 주식시장까지 출렁댔어요. 네네. 그 데일리 NK 보도보다는 중국 공산당에서 김정은이 위독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쪽이 좀 더 믿을 만한 겁니까? 그렇죠. 데일리 NK는 여러 가지 전문가 얘기를 좀 듣거나 북한에서 통화가 되는 일부 지역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추정성 기사가 많고요. 네. 북한하고 통화를 해도 지방에 있는 항정북도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변에 관한 이 최고급 기밀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평양 근처에 있는데 함경도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일리 NK가 북한하고 친한 쪽은 아니잖아요. 비판을 좀 많이 그렇죠. 하는 쪽이죠. 네네. 자, CNN은 왜 근데 이렇게 위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 김정은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북한이 꽤 큰 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국의 전문가가 지난 15일 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날 네. 사실 자기 할아버지인데다가 자기 정권의 기반이고 원천이고 또 국부고 그러니까 당연히 참배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안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안 나오지 하는 전문가의 상상력 이거를
언론에 데일리 NK 같은 데서 추정해서 기사를 쓰고요. 네. 그걸 갖다가 미국이나 전 세계 언론은 북한에 대한 뉴스는 한국의 전문가 이상 아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전문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기사까지 나오니까 그런데다가 미국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하나 따가지고 김정은이 아마 수술을 받았는데 위독하다라고 사실은 데일리 NK는 위독하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네. 심혈관 시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특각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데일리 NK만 해도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CNN은 이게 그냥 뭐 수술했다 가지고는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예. 그 데일리 NK가 평양도 아니고 함경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CNN이 그 함경도 사람 얘기를 듣고서 이제 좀 기사답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의 그 대북 전문가 중에도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기사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해가지고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한테. 그러면 기자가 모르죠. 그 전문가가 기사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지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무조건 거의 기사화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전문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안심하고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오보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탈북자 출신인 인권운동가인 이번에 당선인이시죠? 이제 국회의원 되실 텐데 지성호 씨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섭정은 김여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지성호 씨도 그 대북 인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기 스스로 탄압을 당해서 이제 탈북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고 그래서 잘못된 뉴스를 일부러 흘렸다라기보다는 이 북한 출신이시기 때문에 북한의 사람들하고 그 소식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신변처럼 이렇게 진짜 최고의 기밀 사항은 그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서 정보를 주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거를 소문을 듣고 또 사실인 것처럼 또 전해줘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들은 사람은 그거를 마치 이게 북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신빙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가장 이게 그 김정은이 실제로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는 지난 18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하루가 안 돼서 19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미국은 이 정상 간의 그런 사실을 허위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놔두지. 그걸 또 민망하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이러한 북한의 그 발표는 김정은의 지시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맨정신이 하다는 거죠. 설사 김정은이 위독해서 김여정이 지시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루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하루도 안 돼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는 그 성명을 발표한 거 보면 김정은은 명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저께만 해도 전혀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네.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오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반쪽으로 혼자 쭉 구셨어요. 요걸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진짜로 위독하다면 그리고 또 미국 쪽에다가 우리가 친서 보낸 적 없다라고 얘기한 게 김여정이 지시한 거라면 실제로 위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렇죠. 이제 북한 체계가 흔들리게 되면은 저 일반 사람들이 통일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문가들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많이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위험한 거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은 중국이 군을 끌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우리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내란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난 탈북자가 나온다든지 그럼 그걸 빌미로
평안북도에 있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는 그 김소월의 집 있잖아요. 예. 거기가 북중국경에서 한 2시간이면 점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정도는 우리 정부가 이미 벌써 환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여정이 이거를 발표해서 김정은이 만약 6호 상태에 들어가면 김여정이 뭐 대를 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은 북한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고 권위주의 남성 위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대권을 물려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권력 전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집단 지도가 치대가 되든 아니면 군부의 최고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김여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 6호라 그래도 북한이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주식시장이 김정은이 완전히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그냥 한 20분 동안에 그냥 10% 이상 막 종합지수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통일을 하든 그 평화 체제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네. 김정은이 갑자기 6호 상태를 가는 거는 한국 국민들도 별로 바라지 않는다. 네. 우리는 평화 통일로 가긴 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주 평화적으로 가야지 급변 사태를 통해서 가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또 해필적으로 코로나 거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까지 터지니까 네. 좀 지나서 좀 얘기를 하든가 말이죠. 네. 근데 요거는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데일리 NK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받은 그 향산병원이란 데가요. 네. 김정은 일가가 원래 치료받는 그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급변 사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급변 사태가 동향이 있으면 예. 우리 정부가 모를 리가 없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묘양산 내에 있는 그 전용 병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김정은이 사실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동안에 한 4번 이상 군사 활동을 지도했어요. 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 포사격하는 것도 보고 비행기 훈련하는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난 11일에는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에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했거든요. 네. 만약 자기 건강이 크게 안 좋아서 여동생한테 잠시 맡기려고 그러면 후보위원이 아니라 정의원을 맡기겠죠. 후보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국 회의란 게 11일이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묘양산으로 가서 거기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데일리 NK 보도는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의학 용어로 네. 시술과 수술이 다릅니다.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하는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 심각한 수술이고요. 네. 시술은 내과 의사가 어떤 겨드랑이 같은데 약간의 구멍 같은 걸 조금만 내가지고 이 혈관만 조금 넓혀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스텐싱 시술.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 우리 주변에도 스텐싱 시술 받은 분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술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중요한 거지 시술 받은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렇게 볼 때는 CNN 보도는 오보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명도 CNN 보도는 완전히 이건 아주 엉터리 보도를 했다라고 굉장히 규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게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 CNN이 괜히 들쳐갖고 우리 주식시장 출렁시키고 만약에 이게 거짓 뉴스였으면 좀 CNN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우리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의 배두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기사만 쓰고 계시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각한 상태다라는 CNN의 보도 하늘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도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CNN이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는데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이후에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가 모니터링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지난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의구심이 일다가 이게 참배하지 않은 게 지난 2012년에 집권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태양절이 그 김일성 생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죠. 그쪽에 시신이 있는 그쪽에 참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안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어제 아까도 언급됐던 데일리 NK라는 우리나라 이제 북한 전문 매체예요. 여기서 이제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CNN 보도도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뒤에 이 데일리 NK 기사도 설명을 했어요. 네. 이 건강 이상설의 근거로. CNN 기사를 좀 더 정확히 보면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죠? 주시하고 있다라는 불려진 거고요. 것 같아요. 이제 부풀려졌는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관측에 그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그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요. 예. 자, 재난지원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 예. 중요한 얘기 있으세요? 예. 넘어가셔도 사회자. 아까 시컷 얘기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기자의 좀 시각에서 바라본 거를 좀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네. 이제 CNN 보도를 제가 속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봤었어요. 오늘 아까 네. 점심 정오 전후로 해서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서제스트란 단어가 없었어요. 리드 봄 첫 단락에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런 기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네. 바뀐 거는 이런 중태에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첩보가 있다라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톤을 좀 낮춘 거예요. CNN에서도 우리 정부나 이제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그런 거 아니다. 좀 일축을 하다 보니까 CNN에서도 그거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계 톤 다운을 한 거로 보입니다. 서제스트가 뭐예요? 이제 시사하다, 암시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거나 배웠네요. 예. 자,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인지 아니면은 당의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또 70%한테만 주자. 이렇게 선회를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예,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상 총선이 끝나면서 리더십이 실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사실 이제 선거 패배 수습하고 당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부분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정부 아니죠. 70%에 지급하는 걸 찬성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빨리 정부안을 통과를 시키자.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죠. 통합당이 정부 편을 들면서 민주당을 같이 공격하는 좀 희한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을 향해서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안 되는데 그럼 여당이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정부나 잘 설득해라. 정부 설득도 못하면서 왜 의견을 내고 그럼 있느냐. 만약에 예. 정부 설득해서 합의안이 나왔어요. 그럼 또 그거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래부터 70% 주장을 했었어요. 예. 회의 때는 더 한 50% 이렇게 주장하다가 70%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 야당 입장하고 같은 거죠. 예, 그대로 70% 정부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확대 간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차관들, 또 1급 국장들, 국실장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도록 국회를 최대한 설득해라. 라고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이제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 안 70%의 다시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100% 지급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계속 거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말을 바꾼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부, 뭐 정확하게는 기재부, 네. 더 정확하게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합당을 향해서는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전 대표가 네.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통합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하면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공을 야당에 돌린 거죠. 당신들이 약속을 한 대로 우리랑 100%로 하면은 정부도 이제 70% 안을 선회를 할 텐데 당신들이 계속 다시 70으로 돌아오니까 정부를 돌리기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는 많이 정치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인영 대표가요?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이번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인데요. 네.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는 이제 70%를 주느냐, 100% 전 국민에 주느냐가 3조 원 정도의 차이인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네. 기재부가 이거를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거다.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국회가 정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따가 뭐 그 얘기는 더 해보고요. 이근영 그 위원장에 예.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들어봤을 정도면 유명하신 분인 거죠. 이분도 저기 전 국민 100% 얘기를 했어요. 예, 대표적인 진보 성향학자죠. 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오늘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일단 전 국민한테 준 다음에 나중에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면 된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전제가 지금 상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위기가 한쪽에서 이제 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번에는 뭐 공장도 안 들어가고 가게도 사람들이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금융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전반에 걸쳐서 온 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큰 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70%를 추리고 있자고 하니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100% 줘놓고 나중에 70% 선이 됐든 80% 선이 됐든 고소득자들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거듭 100% 지급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냥 대통령께서 뭐 70%를 하든 100%를 하든 그냥 빨리 해. 국민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또 이 국민 그 긴급 재난지원금 가지고 스미싱하는 인간들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법이 뭐예요, 수법이? 뭐 이제 스미싱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런 문자? 아니요, 저는 그런 줄 안 받아요. 이제 오늘 서울시가 이렇게 주의보를 전했는데요. 이게 뭐 수법이 간단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왔으니까 수령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웹사이트 같은 거를 클릭하게 만든 다음에 비슷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빼가는 그런 게 이제 스미싱인데 벌써 지난 1일부터 13일 2주간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가 130여 건, 신고된 것만 13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달 중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기승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문자를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요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저 이근영 그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전략기획위원장? 예. 예.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뒤풀이 얘기. 예, 맞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뒷얘기인데요. 예. 뭐 오늘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뭐 타이틀이 동작 나경원은 쉬웠고 우선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수진 민주당 당선자가 나경원 의원을 꺾은 동작을 지역구는 차라리 쉬웠고 오민정 당선자가 오세훈 전 시장을 꺾은 광진을이 어려웠다. 뭐 이런 소회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 선거에 떨어진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분석하기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소위 국민 밉상이 돼 있더라. 뭐 이렇게 좀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말을 좀 강하게 하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하고 각을 세울 만한 인물만 내면은 뭐 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고 뭐 이수진 당선자를 자신 있게 공천을 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네. 광진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후보가 가선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후보 투입이 지체된 까닭을 설명을 했고요. 처음에는 고민정 후보도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고 후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준비가 돼 있고 지역 주민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면서 전략 공천을 했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고민정 후보의 승리도 역시 예상을 하기는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으로 통합당의 선거 패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본인들의 득점 포인트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조국 사태의 본질도 이제 통합당이 잘못 읽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조국 사태를 갖고 비판을 하는 게 한국당이 가진 본래의 문제점인 뭐 국정 발목 잡기, 막말 이렇게 좀 이런 이번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된 네. 이런 것들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바꿔주는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민주당을 지적하는 사항이었지.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면서요? 긴급재난지원금? 예, 아까 예. 했던 얘기. 근데 원래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그쪽까지 원래 얘기를 하는 게 보통입니까? 아니면 특이한 경우입니까? 뭐 이제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해찬 여당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좀 이제 조금은 예민한 얘기들은 하실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또 이제 그 빌미로 또 이제 들러붙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말로 예. 싸우는 거니까요, 제가. 그럼 대표가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안 되나? 아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한 10초 남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유, 처음 뵈서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반가웠어요. 예, 눈빛이 맑아요. 다음엔 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21대 총선은 조작이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백악관 청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했나 봤더니 일부 보수 유튜버가 이런 일을 벌인 모양입니다. 나라 망신을 왜 사서시키는지 말이죠. 어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조작 의혹 신빙성이 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비판도 나왔다고 하고요. 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수 유튜버 등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죠. 저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열린다고 합니다. 23일 날 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고생 많은데 더 괴롭히는 사람도 있으셔서 더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과도 안 좋은데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게 많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선거 끝나면 낙선자들은 좀 휴식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게 낙선하고도 최고위원직을 아직까지 못 내려놓다 보니까 비대위가 안 들어서가지고 이런 어떤 희한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사전 투표 조작설은 어제 서초을에 당선되신 박성중 의원이 또 제기를 했고 그전에는 낙선하신 차명진 의원이나 후보나 민경우 후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던 거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반박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이준석 위원을 공격을 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평소 성격상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공론된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누가 나오게 됐습니까?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이걸 대표해가지고 토론하시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조건을 걸기를 이제 천안함 재단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 이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 너무 장난스럽게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하다 보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와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 이름 외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다가 이제 또 어떤 단체 활동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랑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이 생각해요. 이제 보수 세력에서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의혹이 있으면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닌 건 끊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은 이 보수 유튜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무슨 의도였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오히려 당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뻔했거든요.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당이라 하면 결국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리더십도 할 수 있고 팔로우십도 할 수 있는데 네. 정당에게 지금 보수 정당에게 부족한 건 리더십이에요. 결국 그 중도 보수 시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비전 제시가 부족한 것인데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건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당에 있으면서도. 이거 선거 전부터 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토론이 열려요. 그러면 네, 저기 그렇습니다. 조작은 없다라는 이준석 최고위원 입장에서 혼자 나가십니까? 어떤가요? 네, 저는 두 명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시고. 저희 여기 당연히 또 교수님 한 분이랑 같이 나가게 돼 있는데 네. 저는 더 놀랐던 게 이 논란을 제기했던 분들이 유튜버들이고 네. 지금 사실상 거기에서 뭐 슈퍼챗도 받고 이래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얻고 계신 분들이 유튜버들이라면은 네. 저는 이렇게 진실을 규명한다는 좋은 판이 열리면 그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았어요, 토론에. 그렇죠. 자신 그분들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울렁증이 있는 분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럼 나와가지고 당연히 당당하게 이제 검증에 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정작 그분들은 뒤에 빠져 있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유튜버들 제가 나오라고 제가 오죽하면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도발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 아니 뭐 연락도 없고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제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난도 받고 공격받겠죠. 예를 들어 강경 보수층에게. 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사탕 발림.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도 보면은 보수 유튜브들에서 굉장히 희망 고문스러운 또는 굉장히 또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형식으로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네. 선거판을 망가뜨린 게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에 의존해가지고 보수 정당이 지탱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야당이건 여당이건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근데 그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63대 36으로 다 똑같다. 소수점을 빼면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뭐랑 뭐가 같은 우연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건 조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두 글자로 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보면은. 네. 그리고 수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네. 유의미한 수치가 있고 무의미한 수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랑 진행자가 예를 들어 몸무게가 72.5kg로 동일해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게 체중계가 해킹된 겁니까 그게? 무의미한 통계이고 무의미한 수치이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없는 수치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그게 그런 얘기 자꾸 희화되는 거죠. 전략이 예. 자꾸 노출될 텐데. 예. 예. 그리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거다. 네. 이 얘기를 해요.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냐면요. 투표함이 바꿔치기다 주장해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바꿔치기 돼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왔다 이게요. 그럼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럼 재검표를 하자 그래요. 그 바꿔치기 됐는데 뭘 재검표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투표 조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재검표 무쇠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하면 재검표하자 그래요. 근데 재검표를 해야 되는 근거가 투표함이 바꿔치기했다 그러면은 아니 바뀌었는데 뭘 재검표하자는 겁니까 보면은. 그렇죠. 재검표를 하자고 하려면 집계오리라고 주장해야죠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준석 최고위원이야말로 본투표는 이겼고 예. 사전투표에서 져가지고 진 거죠? 예,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저도 선거를 이제 여러 번 뛰었지만은 보통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선거를 뛰었던 후보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죠. 내가 잠을 좀 더 줄여가지고 유권자తో 만났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이걸 제기하는 분들이 다 후보분들이 먼저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 사전투표,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 했던 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전투표를, 선거 전에는요, 지금 가면 다 증거 영상 남아있어요. 사전투표는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해라라고 주장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럼 보수층에서 사전투표를 덜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는 봐라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조작 아니냐.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이 반박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뭐 토론을 앞두고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이게 토론이 성립하긴 하나? 이러고 그냥 저는. 저도 그 생각해요. 예. 이겨도 이긴 게 아닐 거려, 그거. 그래서 뭐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지. 근데 절대 인정하실 분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어떤 유튜버들이 의혹 제기할 때는 뭐 거의 침튀기면서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토론회장에 나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거의 뭐 다들 입을 싹 씻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상황이 그러게요. 어떤 판인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 양쪽 유튜버를 다 보는데 특집까지 마련해가지고 막 2탄, 3탄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봐요, 그런 거를? 재밌어요. 네? 좀 유익한 일의 시간을 쓰시기를. 지금 진보 보수가 바뀐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도 좀 젊어지자. 예? 네. 이 항상 그 표밭에서 3선, 4선 하시는 분들이 좌지우지하지 말고 청년에게 맡기자. 이른바 830 세대, 80년대생 30대를 내세우자. 주장도 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준석 의원인데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830 세대 이야기한 분이 김세현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김세현 의원이랑 진짜 친분이 있고 그분과 많은 걸 공유하지만은 네. 저희도 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김세현 의원도 삼선하시면서 그리고 저도 당에서 이제 뭐 7, 8년 활동해 오면서 네. 저희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번에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직업이 최고위원인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보수 진정당이라고 하면 그 고위급 지휘관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요. 네. 이제는 뭐 거의 위관급 장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아니면 비대위원이 누구냐, 아니면 뭐 전당대회 빨리하는 이런 거 다툴 게 아니라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 영역을 잡고 실무를 뛰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때도 그렇고 제가 토론 배틀이라는 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 정당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데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네.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런 실무를 하고 싶어요. 이제 보면은 내가 네. 지금 앉아가지고 제가 최고위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아침에 한 마디씩 발언하고 이런 거 하는 거로 지금 보수 정당이 살아날 수 없다 보거든요. 네. 아무튼 그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하세요. 그럼 비대위원장이고 뭐 이런 거는. 이준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면은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원래 김종인 장관하고 제가 같이 일하면서 배운 건데. 네. 김종인 장관의 비대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 보수 정당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심이 없음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장관은 사심이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분이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 했을 때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민당에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이분이 내가 뭐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포석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예를 들어 막 정말 뭐 실수했는데 자기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뭐 손학규 대표같이 끝까지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후배들 뭐 고생시키는 분도 아니고 네. 제가 굳이 말하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분이 자꾸 나가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비대위원장 끝나고 뭐 비례대표 의원 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당에서 역할이 없다 생각하니까 비례대표 의원 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시원시원한 부분은 있는 분이죠. 근데 더 네, 얘기 저는 뭐-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네. PD가 지금 시간 넘었다고 예, 광고 나중에 몇 개 다시 들어온 전화하면 건데 되죠. 예, 그거 해야 된다고 네. 예, 다음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화이팅!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2부 맞추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원래 1, 2부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그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6시 넘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라디오를 주로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동형이가 하는 거예요. 이동형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동영 아니고 이동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베스트 라인업으로 가볼게요. 우리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조인디예요? 그 조인 함께 하자라는 의미의 블록체인 하면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가지고요. 탈중앙화 하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예, 괜히 물어봤네요. 예, 네. 들어도 모르는 걸.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 그냥 같이 잘하자. 네. 예, 예. 자, 얘기 시작 전에 오늘 저 김정은 사망설, 위독설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시황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출발은 1% 안팎으로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전날 뉴욕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전날 뉴욕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라는 기록적인 가격을 보이면서 네. 하락 출발했었는데 그냥저냥 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시 50분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독하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1850선까지 밀리면서 45포인트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하면서 낙폭을 줄여서 결국 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좀 복구가 되고 마무리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동영 작가가 확 떨어졌을 때 일주일 쉰다고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생각을 했었던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다, 그렇군요. 네. 예. 국제 유가가 또 난리예요. 네. 어디에요?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안정되나 했는데 네. 다시 이제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건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격이 마이너스를 저도 처음 봤고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처음 봤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웃기죠. 어떻게 마이너스지? 그러면 석유를 사가면서 야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석유 좀 사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뉴욕 상업거래에서 거래된 5월 인더분 미국 서부 텍사스유 WTI라고 하죠.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1배럴 좀 갖고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저장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은 계속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어머머머머. 네, 이 이유가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수요가 줄었잖아요. 예. 지금 이 기름을 많이 쓰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업계가 있는데 지금 네. 비행기 못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를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감산 합의가 아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5월부터 실제 이행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정을 한번 닫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재개하려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어놓고 조금씩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줄 사람은 없는데 일단 생산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가격이라는 이상 가격이 나온 게 이 선물 시장에 약간 특이한 구조에 있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마이너스 가격 같다는 게 5월 인도분 WTI 가격이에요. 6월 인도분 가격은 아직 2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월 인도분 만기일이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20일은 만기일 전날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선물을 거래하는 이제 그 거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이거는 내가 선물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얻자는 거지 실제로 석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이 만기일까지 다음 물, 그러니까 이 롤오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6월 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걸 자기 청산하지 않으면 진짜 가서 석유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돈 많은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큰 돈 버시는 분들. 그렇게 하기보다 여기서 제가 선물한다 할 때 트레이더를 말하는데 네. 이 트레이더들은 그냥 가격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는 게 종이만 가지고 증서만 가지고 거래한 사람들이지 원유가 하등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만기까지 이걸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서 배를 갖고 와야 돼요. 네. 쌤통인 건 아니죠. 생성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석유를 받아오면 이걸 어디다 놔둘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걸 또 버리자니 이거 원유는 폐기물이에요. 버리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그럼 자기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예. 영원에도 처음에는 이게 18달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격을 내려서 17달러, 16달러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심지어는 0달러. 그러니까 거저 갖고 가라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 큰 거 있는 사람이 네, 맞아요. 돈 준다는데 받아다가 네. 그러면 주면 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장고가 아직 있는데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비축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갖고 있는 저장고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한테도 좀 빌려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오. 근데 이 원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선물 시장이 대부분이 다 그 미국 뉴욕 상업거래에서 거래된 그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렇게 빨리 어딘가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장고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꽉 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진짜 실물로 찬 거 보면 전체 용량의 한 70%가 찼다라고 해요. 네. 야, 그럼 30% 남았잖아. 지금 공짜지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돈을 네. 더 받고서 그걸 받아서 저장해 뒀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면 되잖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그 나머지 30% 물량마저 예약이 차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브렌트유하고 WTI거든요. 브렌트유는 북해산 네. 아니에요. 북해산 바다잖아요. 네. 이거 캐면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바로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조선을 하나 빌려서 배에다가 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일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기름이 1억 4천만 배럴에 이릅니다. 뭐야 이게 옛날만 해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금방 그 석유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인류가 큰일 난다 했는데 맞아요. 그 뭐랄까 탐사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뭐 네, 맞아요. 그리고 말도 안 돼도 결정적으로 되겠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셰일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원유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왔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환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점점점 석유 하는 버전이고 WTI 같은 경우는 아까 브렌트유는 바다에 유조선 띄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륙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유조선에 띄우겠다고 저기 해안까지 갖고 가서 이렇게 싣고 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야, 저 골치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정말 볼 수 없었던 가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유가가 굉장히 바닥인 지가 꽤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주유소 기름 가격은 100원 내렸어요. 네, 이게 그 유통 구조에 관련된 뭔지는 있는데요. 알겠는데 유유소가 이제 오르면 바로 올리고 네. 이제 오르면 바로 올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 약간 그 업체 측에서는 안 그런다라고 하는데 저도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떨어질 때는 굉장히 군뱅이처럼 떨어뜨리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요. 근데 올릴 때는 정말 빨리 올립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그래놓고 이제 중요한 건 자기들 어려울 때는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국민들 세금으로 도와주고 돈 벌면 또 자기들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예쁘게 안 보죠. 갑자기 또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서 정유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뭔가 정부에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반감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네. 뭐 제가 뭐 세금을 많이 내진 않지만 네. 아무튼 조금이라도 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자, 아까 저 선물 상품에 많이 투자했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이 말씀도 하셨고 뭐 얘기할 거 많다고 하시더니 그냥 금방금방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사실 뭐 당장 내 기름값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게 뭐 큰 뭐 영향을 미치냐라 하지만 어쨌든 뭐 원유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거 이겨야 돼요. 이번에 이겨야 돼요. 진짜 개미들도 한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실 때는 다들 삼성전자를 사세요. 예를 네. 들자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주인데 안전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잠깐 떨어진 거 이런 거를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1,400선까지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슬슬 다른 종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300조가 넘는 애들은 안 움직여요 잘. 그 무겁잖아요. 예. 근데 옆에 봤더니 저기 내 옆에 앉은 대리는 코스닥 종목에 뭘 하나 투자했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무슨 바이오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야 이거 삼성전자 같은 큰 거 투자해서는 안 되겠네라고 해서 이게 눈일 돌린 데가 뭐냐면 바로 이 원유 선물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워낙 출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삼성전자나 큰 거 투자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쯤 바닥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네. 특히나 연초에 한 6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원유 가격이 30달러 선을 깨지면서 내려오니까 와 이때쯤이면 바닥이지 여기서 이제 올라와야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원유 선물 ETF나 원유 선물 ETN 같은 걸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규모가요.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봤더니 그 원유 선물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코덱스 ETF 우리나라 얘기하는 WTI 거죠? 예. 있거든요. 이거를
1조 2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네. 이게 개인들이 많이 산 순매수 4위 종목인 현대차보다도 더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3월 2일쯤에 가격이 15,000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가격이 5,000원대예요. 네. 만약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한 3분의 1토막 이렇게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괜찮아. 여기서 이게 괜찮은 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야 유가가 움직이는 거 먹는 것만으로 난 성이 안 차. 하고서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상품을 들어가시냐면요. 레버리지 상품을 들어가십니다. 그럼 뭐예요? 1%가 오르면 나는 2% 먹겠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2% 떨어지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야 이거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오를 것만 생각하세요. 거의 뭐 강원랜드인데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의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거든요. 예. 근데 이 레버리지 상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60%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눈 돌리시다가 그런 거예요. 네, 하루에 100만 원 넣었으면 160만 원으로도 불릴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예. 반면에 만약에 떨어졌으면 100만 원이 40만 원이 하루 만에 될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 그런 분들은 진짜 잠이 안 오겠네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뭐예요? 요거는 정말 약간 고수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 아니면 정말 위험한 걸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인데 바로 이 원유 선물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원유 뭐 ETF나 뭐 아니면은 그 간접적으로 레버리지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상품을 들어가는 거라서 예. 그래서 상한가도 정해 있고 물론 레버리지 상품은 크긴 하지만 근데 네. 원유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물 같은 경우가 레버리지가 뭐 10배 뭐 심지어는 뭐 몇십 배짜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어제 벌어진 상황이 뭐냐면 제가 마이너스 유가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유 선물 거래를 하려면 HTS라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1달러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어요. 네.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0달러가 된 거예요. 네. 빨리 팔아야지. 안 그러면 이게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팔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아까 제가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그래서 거예요? 내가 1달러에 샀지만 지금 손실을 보고서라도 나는 마이너스 1달러에 팔겠다라고 매수 주문을 마이너스 1달러라고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예. 매도 주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와중에 떨어지고 아니요,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HTS 시스템이 마이너스 가격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HTS도 이건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당사자들한테 웃을 일이 아닌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고객센터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2,300만 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천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마이너스 7천을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선물의 위험한 건데요.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받아내겠죠. 네. 아니, 2,300만 원 넣었는데 왜 네. 내라고 그래야 못 내? 이러면. 그게 바로 선물의 무서운 건데요. 이걸 캐시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일 났네.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만 다 까먹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증권사에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죠. 그걸 알면은 신이겠죠. 네. 근데 일단은 보통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월물, 아까 5월물, 6월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멀리 있는 유가가 지금 현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물 같은 경우에는 30달러 선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 사람들이 그때쯤이면 수요도 살아나고 기름값도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유가나 주가나 지금 현재 상황은 다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 상황, 거의 중단 상황이 해소가 돼야지 뭐 수요가 살아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예. 이 얘기는 아시는 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날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야 이러실 테니까 쉬운 얘기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냥 쉬었다 하는 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네, 이것도 좀 답답한 소식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고용 통계조사잖아요. 통계를 예. 할 때 응답 중에 쉬었음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답변 항목 중에 있는데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내가 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냐라고 할 때 항목 중에 병원 치료, 네. 가사, 육아 예. 이런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그냥 쉬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까지 그냥 쉬었음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냥 쉬었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업자로 잡히진 않거든요. 예.
근데 잠재적 실업자라고 봐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한 분들이 지금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일을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딱히 뭐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쉬었다라고 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3월 고용동향에 나온 그냥 쉬었음 인구 가운데 20대 인구가 41만 2천 명을 기록했어요. 아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9천 명이 늘었거든요. 20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쉬려고 해서 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채용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그 뭐 채용을 하더라도 뭐 지금 일자 다시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긴 뭐 저희 가게만 하더라도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너무 적자가 나니까 이제 집사람이 다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을 맞아요. 거란 말이죠. 이 국가적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공업 아까 얘기해서 항공업에서 기름을 안 쓰니까 또 이것도 네. 일조를 했다 하셨는데 거기 직원들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어려운 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양대항공사라고 하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전 직원이 매달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전 직원이 월급의 절반만 받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4월까지로 했었는데 네.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예. 이 와중에 또 대한항공은 고은이가 자기 거라고 제주도 골프장에서 그 내놓으라고 그 유전자 검사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자,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정부가 딱히 대책은 없는데 어쨌든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19 혁명 기념식에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상을 함께 이겨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얘기해서요. 내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 아마 고용 관련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형님 말씀 잘하시네요. 아나운서 출신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예. 말씀 너무 잘하셔서 너무 편하게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3부 여기까지 하는데요. 4895님이 강성범 씨랑 목소리 똑같은데요, 이분? 아이, 양반 봐라. 저 강성범이요. 수다면이지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할 김윤우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자기 이번 주 안 하는 줄 알고 딴 일을 잡았대요. 아참. 그래서 더 훌륭하신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뭐 사건 사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오늘은 되게 궁금했던 얘기인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시죠. 그렇죠. 무슨 대표도 또 맡으셨던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첫 공판이라고 하나요? 재판? 네.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지 않고요. 네. 공판이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었다면서요? 예,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법원 앞에서 기자들한테 강한 멘트를 알려줬어요. 그 기소의 내용과 시점 그리고 기소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그 자기에 대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검찰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셨습니다. 네. 출마하셨었어요? 아닙니다. 목이 쉬셨어? 오늘 말을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예, 이제 차차 나아지겠죠.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강한 말인데. 강력한 멘트입니다. 예. 이전부터 최강욱 전 비서관께서는 검찰권을 남용한 이건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부터 좀. 일단은 이런 발언들. 이제 요 수사를 하게 된 시기가 묘한데 정치적으로 일단 최강욱 현 당 대표가 청와대 전 비서관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좀 강하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따님 입시에 집중됐던 수사가 아드님 입시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본건이 입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그 수사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보복의 냄새가 강하게 났었고 기소되는 과정도 참 특이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감찰도 운운될 정도로. 네, 그랬던 점에 비해서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소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한 30여 분 앞두고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자면 애초 검찰이 정부랑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최강욱 당선자는 당시 이제 공직기강비서관의 위치에 있었으니 인사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강욱 당선자 측도 당시에 이제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난 참고인으로 알았는데 내가 언제 기소가 됐는가? 그걸 왜 안 알려줬느냐? 난 몰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얘기가 있었는데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이게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는 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아유, 잘 없죠. 너무 이례적이고 보통 이제 피의자로 신분 전환되면 뭐 참고인 조사 중에라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알려주고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피의자 신분을 알려줬다면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뭐 조사 중간이나 뭐 조사 후에 따로 피의자 통지를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예? 그래서 저기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이 검사 되거나 사위 검사 맞으면은 그렇게 경사났다 그러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 당선자 측이 지난 1월 23일쯤에 근거를 댄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나 아니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좀 다르다. 출석 요구서에는 이제 수재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이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 부여하는 번호는 이제 형제 번호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출석 요구서에는 피의자나 피의 사실과 같은 단어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요걸 위반했다는 지적. 이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비슷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때 만든 건데 웬만하면 공개를 하지 말고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만 공개를 하되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를 하라고 했었던 그런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유나 방금 말씀드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저는 위반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위반한 거죠? 예. 그럼 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행정 예규니까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쭉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셔도 저도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오늘 재판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네.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허위로 뭘 써줬다 최강욱 당선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6시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턴 활동을 한 게 이제 16시간이라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검찰이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황당한 게 검찰이 변호인 측에 이제 되물어봐요. 왜 16시간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달라고요. 네. 그래서 변호인 측이 조금 이렇게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16시간은 공소장에 그렇게 써놓으셔서 방어하는 건데요 라고 대받아치죠.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형사재판이라는 게 원래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고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변호인 쪽에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 그러니까 이게 16시간이라고 있길래 변호사는 이제 16시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거 방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16시간인지 얘기를 해줘봐요.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판부가 증거가 그쵸. 이런 것까지 갖고 왔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죠. 일단 이 혐의 자체가 복잡하거나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공소 사실에는 이거에 비해서 증거 목록이 너무 많지 않냐고 재판부가 되물은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것까지 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증거가 어떤 혐의를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입증 취지도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네. 변호인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랑 마찬가지로 이제 공소 취지와 거리가 먼 근거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한 건데 예. 검찰은 일단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증거 목록에 제출했다는 입장인데 이게 입증 취지라는 게 사실은 뭐 전부 부동의한다고 할 때는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근데 재판에서 증거 부동의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증거 신청한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건 관련성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한지 밝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안 밝힌 건데 어떻게 보면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좀 생경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 조국 전 장관 이 재판에서 검사 쪽 얘기가 끝나면 기자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변호사 얘기는 안 듣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다 짧게 끝났어요. 검찰이랑 변호인이랑 이렇게 공방을 하고 네. 보통 이제 오전이 10시부터 12시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 40여 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네. 나갈 타이밍은 못 잡았네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시작할 때 그 최강욱 당선인이 세게 한마디 하고 네. 끝나고도 한마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강욱 당선인이 되게 그 작심 비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를 쓰지 말라고 뼈 있는 말을 한 건데 네.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갔던 기자들이 일단은 그 공직기강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발 기사 쓰지 말고 취재를 하라라고 뼈를 때리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얘기해도 이쪽에 유리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지르시는 거군요. 그런 모습도 좀 생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 예. 추미애 정책보좌관의 청탁 의혹.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입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이제 힘이 실려야 될 텐데 그거 힘 빼기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만 제 짧은 생각에. 네. 추미애 정책보좌관의 청탁 의혹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그 해당 정책보좌관이 네. 검사 시절에 그 장애인 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서 구속 기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청부 수사였다. 그러니까 그 협회 내에 알력이 있는데 반대파에서 이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검사한테 부탁을 해서 좀 약간 무고한 사람만 좀 억울하게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인권위에 민원이 들어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민원을 지금 검찰에 이첩을 한 모양인데 그거를 갑자기 공개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지금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검사에 대해서 이런 오보가 있거나 그래서 오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것도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만약 이게 그래요? 중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요청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공개된 것도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인지. 좀 그래요. 공개를 한다는 건 뭔가 별게 없으니까 공개를 해서 이제 그걸 좀 부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면 그 비서관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떻게 맞죠. 보세요? 근데 이 사건 보니까? 근데 지금 요건의 경우에 만약 그랬다면은 뭐 경찰을 거칠 것도 없이 네. 그 검사 직수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자기가 영장 청구하고 뭐 구속을 시키는 보통은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청부 수사가. 네. 근데 요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 검사가 한 차례 영장 기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안 수사를 거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하는 등 좀 통상의 이 기소 과정하고 다를 게 없어서 과연 그런 청부 수사였을까? 그랬다면 뭐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보통은. 그래서 좀 근거 없는 얘기 같은데 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규정에도 안 맞는 거고요. 보도하라고 알려준 거겠죠, 뭐. 그러니까 네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큰 네. 문제는 안 보인다. 네네,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되겠죠? 청부 수사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예. 요 이 시점에 왜 이 네. 내용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한 단어 하나를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첩이 아니라 송부를 한 사건입니다. 예, 둘 다 모르니까. 네. 예.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송부와 이첩의 차이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네. 송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송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고 네. 감찰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 이 법무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이 시기도 시기이고 그리고 법무부 정책보좌관이라고 돼 있지만 이분은 네.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건 대검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그 형식이 감찰이 됐든 수사가 됐든 외부로 나오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 대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 총장에 대한 뭐 가족에 대한 비리 그리고 검언유착에 대한 뭐 의혹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흔들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혹이 네. 생기는 대목입니다. 자, 왜 이 시점에 이랬을까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힘 빼기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같은 입장. 네, 그렇습니다. 하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정책보좌관께서는요.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자신 있다. 밝힐 테면 밝혀봐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은 그 협회장님 사건에서 그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네. 그런 것도 없었고 그게 유죄로 확정이 된 사건이고 네. 그 청부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조사를 해도 별로 나올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자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의혹인지 이건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이 보좌관에 대한 의혹은요, 권익위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아니고 접수된 민원을 이송한 것 뿐인데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지적하는 검찰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 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굳이 이 타이밍에 왜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감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채널 A 그 기자에 대한 감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감찰과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찰이 조금 보도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섭게 느끼고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성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낼 걸로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총선 직후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금 증거 인멸 여지도 있고요. 근데 검찰 자체에서 네. 지금 감찰을 하겠다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아니 인권위 조사를 하고 네. 그나마 인권위 조사하던 것도 보고 받자마자 형사부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 채널 A하고 그 모 검사장 사건. 예, 검사장. 예. 그 형사부로 보낸 의미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추측을 하기로는 이거를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소화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감찰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감찰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 듣기로는 그 감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해라, 조사해라 이렇게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 네. 그걸 중단을 시키고 중단했어요? 예, 거기는 강제 수사권이 있거든요. 네. 감찰본부에는 예. 감찰본부장은 그러니까 인권위가 있습니다. 네. 또 인권부에 보내서 거기는 또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인권부에 보내서 여기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어머. 지금 그 채널A 기자나 그 예. 검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어머. MBC에만 자료를 내라고 한 다음에 MBC의 자료가 불충분하니 더 내라.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또 형사사건이나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고소 고발이 들어오니까 예. 인권부장 보고를 한번 받고 그 형사부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쪽으로 다 보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자님하고 검사장님한테? 채널A 그 기자님은 한 번도 제가 뭐 검찰 들어가서 조사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전 있어요. 뭐 조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여러분. 아,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네네.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대검 인권부 조사가 먼저라면서 감찰을 유보했지만 인권부 조사가 나오더라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릴 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기자님은요? 일단 총선 직후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살짝 한 템포 쉬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감찰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하지 않을까, 네. 감찰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결과는 뭐 크게 예상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가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군지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거취를 어떻게 할까? 뭐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절대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기자님도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네네. 본인의 청렴 결백함 그리고 본인은 문제가 없었다는 걸 밝히시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대생인데요. 없을 일이죠. 네. 없을 일이죠. 어이가 없어갖고요. 폭행, 강간에다가 외제차 몰고 가다가 음주 사고를 낸 막장 의대생을 집행유예를 냈다고요? 저기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이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이거 후배입니까? 판사님이요? 예. 글쎄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왜 이랬대요? 이게 지금, 그 사건 개요부터 네. 기자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사람이 네. 최근 이제 강간과 상해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으로 이제 접판 넘겨졌는데 네. 음주운전까지요. 네. 근데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여자친구를 강압적으로 추행하다가 이제 뭐 뺨을 때린다던가 그리고 뭐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 그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그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유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여기 보면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러니까 이 의사인 학생은 네. 그 음주운전은 인정을 했는데 이 네. 성폭행은 인정을 안 한 거죠. 네. 때려놓고. 네. 근데 이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저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이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이 네네.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그 가해자죠. 피고인 네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을 했는데 요걸 보고 가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하니 선처를 해드립죠. 이랬단 말이죠. 네네. 이게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이런 감형 사유는 좀 찾기 어렵고요. 네. 이렇게 썼다는 이유는 사실 감형 사유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형을 해주기 위해서 감형 사유를 쓴 것 같아요. 감형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근데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쓰다 이제 예. 쓸 게 없으면 이제 이런 걸 쓰죠. 대학생이 외제차를 몰 정도면은 그 집안에서 좀 도움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은 좀 이건 전형적인 무전유죄 뭐 요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해당 사건 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게 뭔 말이야. 이전 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부인했다라고 변호를 해 주셨어요. 뭔 말입니까 이거는? 네, 근데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뺨 때리고 목 조르고 이런 게 어떤 관계 전에도 있었고 관계 후에도 있었거든요.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원래 사귀던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그 거부 의사는 전혀 그 과정에서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인정된 사실로는 그날 이제 그 관계 전후에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여자친구분이. 네. 여자친구분이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약간 폭행이 있었던 정황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변론입니다. 예. 기자님도 화나시죠? 저랑 같은 굉장히 젊은이로서. 화납니다. 네. 네. 여태까지 취재를 하면서 봤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얘기하는 게 보통 재판부에 인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기획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화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의대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자들 대면하고 얘기할 때 숨겨진 성격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김윤우 변호사,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통해서 지금 좀 너무 세다고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힘센 분들이 힘을 너무 편하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험한 얘기 아니면은 해도 되는 세상 아닙니까? 어차피 저는 밀줄만 하는 거니까 요래놓고 도망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